세상의 모든 팩트를 체크한다. 안녕하세요. 아임팩트 탐정사무소의 김나연입니다. 여러분, 촉법소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이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는 최근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미디어 리얼서치 코리아에서 지난 6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약 80.2%가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중 약 77.6% 정도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다면 소년범죄 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 예방에 효과적일까요? 그래서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해졌는지를 알아보고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재범률을 비교하면서 소년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지금 이 시간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촉법소년의 범죄 행각이 자주 드러나면서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년 보호 사건은 2012년 5만 3천여 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소폭 증감을 반복하긴 했지만 평균 약 3만 5천여 명대를 유지하며 10년 전에 비해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즉, 소년 범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님도 이와 비슷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소년 범죄는 감소하고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아동 인구가 감소하는데 청소년 인구가 늘 리가 있어요.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도 늘 수는 없는 거죠.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니까. 한편 소년 범죄자들의 어린 나이가 촉법소년 이슈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소년 범죄의 저연령화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데요. 전체 소년 범죄자 중 만 10세부터 14세의 비중이 지난 10년간 3.7%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체 소년 범죄가 감소세를 나타낸 반면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범죄는 2017년 7,896건에서 2021년 12,501건으로 지난 5년간 약 58.3%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년 범죄가 흉포화했다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 매체에서 접할 수 있듯이 개별 사례의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웅혁 교수님께서도 소년 범죄가 비난 가능성이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고 또 여러 가지 중첩된 비행 행위를 통해서 내가 처벌이 될 수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악용하는 이런 총체적인 판단 능력이 50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범죄 지능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상당히 좋지 않은 비난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행위 중에 하나인 것이죠. 결국 소년들의 범죄는 감소하고 있지만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증가했으며 개별 사례에서의 흉포화와 저연령화를 고려했을 때 소년 범죄의 증가와 흉포화는 별반의 사실입니다. 소년범죄가 흉포화했다고 이들에게 처벌을 강화한다면 소년범죄 재범까지 막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단정짓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년보호처분 대상자의 재범률은 지난 5년간 약 평균 12.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 범죄자의 전과 현황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33%대의 전과자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년 보호처분 대상자의 재범률에 비해 더 높은 처벌인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 범죄자의 재범률이 2배 더 높게 나타난 것인데요.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점은 전과 3범 이상의 소년 범죄자의 수가 평균 17.1%대로 매년 전과자 비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년 비행 동기의 우발성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원래 비행은 아이들이 저지르는 소년 범죄는 동기가 우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무슨 계획이 있거나 뜻이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어울리게 된다거나 또는
아이들이 충동적이다 보니까 청소년기는 원래 충동적이고 원래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사법 영감에 공개된 보호소년의 행위 원인은 우발성이 41.9%로 36.4%를 기록한 호기심과 함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대부분 범행 동기가 청소년기 충동적인 특성으로 우발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 소년들 스스로 재범 가능성을 부인했다고 하더라도 우발적인 재범을 범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소년 범죄의 특성과 재범률을 검토해보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재범률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년 범죄는 점점 더 흉포해지는데 강하게 처벌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실 소년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소년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앞서서 소년들의 행위 원인을 파악했으니 소년들의 환경을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일단은 소년들을 둘러싼 환경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정의 변화도 크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미디어 환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로 인해 소년들의 정서적인 문제도 함께 심각해졌는데요. 지난 28년간 교단을 썼던 한 중등교사는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로 인해 오는 사회적 박탈감이 청소년들의 범죄 노출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는데요. 어떤 뭐 정서적으로나 이런 데서 좀 열악한 환경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사회가 좀 더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이랄까? 좀 더 그 분노 표출이나 이런 것이 좀 더 과격해지고 예, 조금 더 죄의식도 없는 것 같고 예전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더 범죄를 하도 뭐 크게 뉘우치는 것도 좀 덜하고 자기들이 큰 죄를 지었다고도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직생활 18년 차에 들어선 한 중등교사는 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가정 돌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정적 돌봄이 아예 안 되거나 그리고 가정 안에서 뭐 좀 갈등이 있거나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약간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근데 그게 결국에 학교에 적응을 못하니까 학교 밖에 뭐 가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서 그런 경우에 이게 뭐 절도로 이어지거나 폭행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가정 환경 외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의 영향도 큰데요. 특히 인터넷 이용 시간이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10대 인터넷 주 이용 시간이 2020년 27.6시간이라고 하는데요. 2014년에 비하면 16시간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주로 여가 활동이나 커뮤니케이션, 정보 획득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요. 이로 인해 유튜브 등을 통한 가짜뉴스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정보에 노출되면서 이를 일반화할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가정과 학교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사회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유튜버 보거나 이런 것들에서 노출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약간 학교교육이나 가정교육에서 그런 면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나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 그리고 약간 자기가 자기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또한 악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대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은 자살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전화 1388을 통해 접수된 전화 상담 건수가 2005년 약 2만여 건으로부터 시작해 2020년 약 48만 건을 육박했다고 합니다. 즉, 청소년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죠. 관심을 갖지 못한 아이들이 두드러지게 도드라지면서 그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으로 힘든 면이 이제 더 표출이 되니까 어려운 환경이 되니까 이제 상담도 많아졌고 우리가 예전보다 상담교사가 아예 배치가 돼 있잖아요. 제가 그 2003년도부터에는 상담교사가 딱히 막 그렇지 뭐 여럿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학교마다 한 명씩 배치가 돼 있고 위클래스라고 해서 아이들 상담을 지원하는 센터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흐름을 봐서는 아이들이 많이 아픈 아이들이 그만큼 또 많아지고 또 많이 향상되는 뭐 학습이나 뭐 관심이 많아지면서 잘 되는 아이들이 많은가 반면에 이제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20년차 중등교사는 소년들의 정신적 어려움이 일탈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효과적으로 소년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퍼펙트한 팩트체크 첫 번째. 소년범죄는 증가하고 흉포해졌는가? 절반의 사실. 소년범죄는 감소하고 있지만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증가했으며 개별 사례에서의 흉포화와 저연령화를 고려했을 때 소년범죄의 증가와 흉포화는 절반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처벌을 강화하면 재범률이 낮아지는가? 사실이 아님. 보호처분의 재범률과 형사처벌의 재범률을 비교하였을 때 보호처분의 재범률이 더 낮았으므로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이를 온전히 일반화하기는 어려운데요. 소년들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보면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이 처벌 강화에 일시적인 효과를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보다는 아이들의 환경적인 부분을 개선하여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그 방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소년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대화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촉법소년과 관련한 팩트체크를 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여러분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